1984년 서울 은평구 달동네. 창가에 앉아 석유등을 켜고 뜨개질을 하는 내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전기는 들어왔지만 매달 나오는 고지서가 무서워 웬만하면 켜지 않았지요. 밖에서는 눈발이 하얗게 흩날렸어요. 창틀의 서리가 두꺼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얘야, 추운데 이불 좀.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바늘을 무릎에 올려두고 일어섰어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지요. 눈이 내리는 비탈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나이보다 훨씬 깊었어요. 어머니, 이불 덮어드릴게요. 낡은 이불을 어머니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쓸었지요.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민자야. 네, 어머니. 이 집이 참 춥구나. 단순한 말이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시집 올 때만 해도 이 집안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시부모님은 아들, 딸 차별 없이 키우셨고 대학까지 모두 보내주셨지요. 남편은 든든한 직장에 다녔고 우리는 강남에 새 아파트까지 마련할 뻔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게. 어머니, 아버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시누이와 시동생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부모님 재산을 빼앗아갔던 그날. 남편의 만류에도 시부모님은 자식들을 믿었어요. 죽기 전에 미리 주마. 시아버지는 통 크게 통장을 모두 꺼냈고 집문서를 넘기셨어요. 6개월 만에 시누이와 시동생은 빚더미에 올랐어요. 사업은 망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지요. 남은 것은 부채와 은평구 달동네 작은 집 한 채뿐이었어요. 우리 곧 일어날 거야. 기다려봐. 그들의 말만 번지르르 했어요. 결국 시누이는 지방으로, 시동생은 미국으로 떠났지요. 남겨진 건 우리 네 식구뿐이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 다녔어요. 출근 전 아버지 약을 챙기고 퇴근 후엔 어머니 발을 주물러 드렸지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자식들 배신에 가슴앓이를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 눈 쌓인 출근길,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남편마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게 남긴 것은 달동네 작은 집과 초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그리고 충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뿐이었지요. 벽에 걸린 시계는 3시 15분에 멈춰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시간에 멈춘 채로 하루에 연탄 2장, 겨우 방바닥을 데울 수 있을 만큼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지요. 다른 집처럼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나눠준 호롱불 모양 저금통에 동전을 한 웅큼 넣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장례는 잘 치렀어요? 미안해요. 지방이라 못 올라갔네. 시누이의 전화는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전화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어떡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언니가 며느리니까 모셔야죠. 우리도 애들 키우랴, 사업 일으키랴 너무 힘들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시누이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짧은 위로 후 그가 남긴 말은 비슷했지요. 형수, 엄마는 당연히 형수가 모셔야지. 나야 미국이라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나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비탈길 오르내리며 파트타임 일을 구했지요. 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런 우리 가정에 작은 위안이 되어준 건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딸아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휠체어 옆에 앉아 손뜨개로 무릎 담요를 만들었어요. 천천히 한 코 한 코 정성껏 엮어가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할머니, 이거 맛있대요. 드셔보세요. 아들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공병을 모아본 돈으로 간식을 사왔어요. 뻥튀기와 강냉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하셨다던 그 과자들이었지요. 고맙다, 우리 손주들. 어머니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손길에 아이들은 더 바짝 붙어 앉았지요. 오늘도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비탈길 끝에서 누군가 연탄을 지게에 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는 옷깃을 여미며 생각했어요.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인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처럼 나의 삶도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추웠어요. 연탄불이 꺼져가는 방 안에서 나는 시어머니의 불편한 몸을 뒤척여 드렸지요. 창가에 양은 대야를 놓아두었는데 아침이 되자 물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방 안까지 서리가 내리는 것 같았지요. 얘야, 내가 너무 짐이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이들 데리고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쩌면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요.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솟구치는 억울함과 분노를 달래기 위해.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지요. 첫 전화는 시누이에게 걸었어요. 민영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누이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방에서 겨우 가게 하나 차려서 애들 학원비 벌고 있는데 어머니는 내 어머니기도 하잖아. 잠깐만 올라와서 보기라도 하면. 말이 쉽죠? 언니는 서울에 있으니까. 시누이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며느리면 당연히 모셔야지. 그게 도리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말에 내 손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추던 시누이였어요. 이제는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는 그 뻔뻔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시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 미안한데 나도 지금 미국에서 장학금 겨우 받아서 공부하는 중이야. 돈이 없어. 지금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드리라고. 어차피 내가 지금 갈 수도 없잖아. 형수가 알아서 해줘.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 갚을게. 그날 종일 나는 부엌에서 오래된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어요. 내 팔뚝에 멍이 들도록 꼬집어가며 분노를 사겼지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딸아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빗겨드렸고 아들은 공책에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지요.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여기 할머니, 엄마, 나, 누나가 있어요. 아들의 그림 속에는 이제 남편은 없었어요. 대신 우리 네 식구가 손을 잡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날 저녁 비탈길을 내려가 약국에 들러 시어머니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우연히 동네 반장 아저씨를 만났지요. 아이고, 민자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럭저럭 지냅니다. 여기 곧 재개발 들어온다는 소문 들었어요? 서류 준비해 놓으셔야 할 텐데. 재개발. 그 단어에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뭔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당장 시어머니 약이 더 급했지요. 약국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공중전화 박스 앞에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다시 한번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최소한 어머니 병원비라도 좀 보태줘. 새언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요. 오빠가 우리 사업 망하게 한 거 잊었어요?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우리 사업에 반대했잖아요. 엄마 아빠 돈 다 뺏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만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오빠가 어디 썼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화기를 부술듯이 움켜쥐었습니다. 민영아, 너희가 부모님 돈 다 쓴 거잖아. 남편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 아이고, 새언니. 몰랐어요? 오빠가 주식한다고 빼돌린 돈도 있다던데? 그 순간 분노의 파도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내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성실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너희 둘 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부터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너희 같은 자식 있으나 마나야.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요.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우리 네 식구만으로도 버텨보겠다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낡은 대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연탄재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누구세요?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얼굴 위로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어딘지 단정하고 깊이 있는 눈빛. 나이는 70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등 뒤로 곧게 편 어깨가 인상적이었지요. 아주머니 댁에 연탄이 다 떨어졌을 텐데 그의 손에는 연탄 2장이 들려 있었어요. 저희는 주문한 적이. 그가 말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어머니가 미리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가? 내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그는 연탄을 조심스럽게 대문 안쪽에 내려놓았어요. 남자의 손등에는 깊은 주름과 갈라진 상처가 있었지만 손톱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연탄을 다루는 사람치고는 이상하게 단정했지요. 제가 돈은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내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정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달동네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당당해 보였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현관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약 사왔어요. 그런데 방금 연탄 가게 아저씨가. 시어머니는 가만히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때 알지 못했지요. 애야, 너무 힘들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깊은 한숨처럼 방 안에 울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끼리 잘 살아볼게요. 아이들이 부엌에서 조그마한 냄비로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의 전부를 잃은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은 위로가 되었지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떻게든 버텨내리라. 그날 밤 나는 분노 대신 작은 결심을 품에 안았어요.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겨울은 기승을 부렸고 달동네 골목은 얼음장 같았지요. 새벽 5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연탄불을 살폈어요. 어제 그 연탄 가게 아저씨가 두고 간 연탄으로
겨우 방바닥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지요. 창가에 서린 얼음꽃 무늬를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렀어요. 유리창 너머로 어둠 속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달동네 지붕들이 보였지요. 비탈길 아래쪽 집들에서는 아직 불빛 하나 없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오직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어젯밤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낡은 체온계로 재보니 39도. 물수건으로 이마를 계속 식혀드렸지만 쉽게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민자야. 어머니가 꿈결 같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벽장을. 시어머니는 방 구석 낡은 벽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벽장? 거기엔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 몇 벌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열이 오르면 헛소리를 하셨지요. 벽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다시 물수건을 얹어드렸어요. 아이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지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갈수록 나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남편을 빼닮았지요. 고생하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어요. 주방으로 가서 쌀통을 열어보았어요. 바닥이 보였지요. 냉장고 안도 썰렁했어요. 김치통에는 김치 몇 조각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깍두기만 남아 있었지요. 어제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돈으로는 약값밖에 충당할 수 없었어요. 내일 또 일을 나가야 했지요. 라디오를 조용히 틀었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요. 서울시 재개발 사업 확대, 은평구 일대도 포함, 재개발. 어제 동네 반장 아저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의 재개발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조용했지요. 엄마, 할머니 아직도 아프세요?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어린 눈에도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지요. 응, 할머니가 조금 열이 있으셔. 곧 나아지실 거야. 아들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열이 오른 시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할머니, 빨리 나아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학교에서 받았다는 상장을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모범상.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의젓하게 자라는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졌지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지요. 우리 손자 장하다. 약을 드시고 시어머니는 다시 잠들었어요.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요. 벽시계는 여전히 3시 15분에 멈춰 있었어요. 딸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 이거 만들었어. 손뜨개로 만든 작은 목도리였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여 만든 티가 났지요. 할머니 주려고 만들었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나으면 드릴게. 나는 딸아이를 꼭 안았어요. 말없이 껴안고 있는데 아이의 어깨가 조금씩 떨렸지요.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괜찮아질지는 나도 알 수 없었어요. 점심을 챙겨야 했어요. 남은 쌀로 죽을 쑤어 시어머니를 먹였지요. 아이들은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어요. 자신의 몫을 더 떼어 동생에게 주는 딸아이를 보며 나는 눈물을 참았지요. 엄마, 나 배불러. 이거 동생 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오후 시어머니의 열이 조금 내렸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지요. 하얀 눈발 사이로
고단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서성이는 듯 했지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딱히 노크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가 사라졌지요. 저녁이 되자 방 안은 더 추워졌어요. 마지막 남은 연탄을 아껴 써야 했지요. 아이들은 이불 속에 모여 앉아 숙제를 했어요. 불빛이 희미한 석유등 아래서 글씨를 쓰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애처로웠지요. 선생님이 글씨 바르게 써야 한대.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딸아이가 연필을 꼭 쥐고 또박또박 글씨를 썼어요. 선생님의 말을 기억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지요. 밤이 깊어가고 마지막 불빛마저 꺼져갈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놀랄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민자야, 나 괜찮아.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있었지요. 때로는 말보다 손의 온기가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이니까요. 깊은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시어머니도 숨소리를 고르게 내쉬셨어요. 나는 홀로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달동네를 바라보았지요. 정적 속에서 나는 내일을 버텨낼 힘을 모았어요. 바람소리, 연탄불 타들어가는 소리, 시어머니의 숨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것들 속에 삶의 리듬이 있었지요. 버텨내자. 그저 버텨내자.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달동네 골목. 잊혀진 우리 가족에게도 언젠가는 봄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나는 또 하루를 견뎠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었던 날. 예전 같았으면 온 가족이 모여 화려한 잔치를 벌였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우리 네 식구뿐이었지요. 아침부터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딸아이는 완성한 목도리를 예쁘게 접어 낡은 포장지에 쌌지요. 아들은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케이크는요? 아들의 물음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케이크를 살 돈이 없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나는 용기를 냈어요. 오늘 시장에 나가서 일하고 올게. 그때 사올게. 내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민자야, 내 생일은 신경 쓰지 마. 나이 많은 늙은이가 뭔 생일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아이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미안하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고 집을 나섰어요.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해야 저녁거리와 작은 케이크라도 살 수 있었지요. 날씨는 맑았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연탄가게 앞에서 멈춰섰지요. 얼마 전 우리 집에 연탄을 두고 간 그 아저씨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늘 수수께끼 같았어요. 연탄재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자세와 눈빛은 달동네 연탄가게 주인 같지 않았지요. 등 뒤로 곧게 편 어깨, 사람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연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 웃음이 어딘지 따뜻했지요. 아주머니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오늘이 생신인데 왜 낯선 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신뢰감이 있었지요. 생신이시군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연탄 2장을 꺼내 내게 건넸어요. 오늘은 춥다고 하던데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 돈은 됐습니다.
생신 선물이라 생각하세요. 그의 행동이 의아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연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보고 나는 놀랐지요. 깨끗한 흰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싼 작은 상자였어요. 이것도 어머님께 드리세요. 이게 뭔데요? 우리 고향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인삼차입니다. 기력이 떨어진 분들께 좋지요. 제가 직접 준비한 겁니다. 나는 의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상자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아주머니와 나는 옛날부터 알던 사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그는 대답 대신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1950년대, 이 동네가 생겨날 때부터의 이야기죠. 1950년대라면 6.25 전쟁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 말만 남기고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지요. 시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좌판을 정리하며 종일 일했어요. 받은 일당으로 작은 떡 케이크와 북어 한 마리를 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어요. 연탄가게 아저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아주머니와 나는 옛날부터 알던 사이니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부유한 집안 딸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시집 왔다고 들었지요. 어떻게 연탄가게 아저씨와 알 수 있었을까?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오늘 더 좋아지셨어요. 아들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기운이 나아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떡 케이크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런 걸 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촛불을 켰어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물겹도록 예뻤지요.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딸아이는 손뜨개 목도리를 내밀었고 아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집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지요.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림 속 할머니는 휠체어 없이 우리랑 같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끼셨어요. 우리 손주들, 고맙다. 북어를 넣어 끓인 맑은 미역국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풍성한 식탁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연탄가게 아저씨가 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것도 생신 선물이에요. 연탄가게 아저씨가 드리래요. 상자를 건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지요. 안에는 오래된 약봉지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쪽지를 읽자마자 창백해지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게 건네셨지요. 읽어봐라. 쪽지에는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편지로 알려주신 벽장 속 서류들, 이제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수호?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가 연탄가게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몇 달 전 내가 시장에 나간 사이 내가 동네 아이에게 부탁해 쪽지를 보냈단다. 이 벽장에 대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자야,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구나.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지요. 아이들이 놀라 창가로 달려갔어요. 엄마, 아저씨들이 와요.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우리 집 담벼락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지요. 누구지? 시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민자야, 저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벽장을 열어봐.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방 구석 낡은 벽장으로 다가갔어요. 삐걱거리는 벽장문을 열었지요.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깊숙이 손을 넣어보니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나무 상자였어요. 작지만 묵직했지요. 열쇠 구멍이 있었지만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열어봐. 손이 떨렸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문서 뭉치와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지요. 매니 문서를 펼쳐보았어요. 서울시 은평구 재개발 예정지구 토지 소유권 확인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러 장의 토지 대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총 5개의 필지, 약 200평에 달하는 땅이었지요. 예상 보상가액 총액 650만 원. 숨이 막혔어요. 당시 달동네 집 한 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지요. 시어머니의 눈에 깊은 의미가 어렸어요.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대문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대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중년의 단정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젊어 보였지요. 두 사람 다 이 달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어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추진단 김 부장입니다.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서울시 은평구 재개발 추진단 김상훈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만 박순자 어르신과 면담이 필요해서요. 시어머니 성함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 보아 정말 공무원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무슨 일이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재개발 동의서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과 잠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들을 방 안으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맞이하셨지요. 언뜻 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챘어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김 부장이 공손히 인사하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이 지역은 1년 내로 철거가 시작되고 보상금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그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토지보상금 총액 6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요. 이미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확인 서명만 받으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명은 내 며느리가 대신해도 될까요? 김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는 소유주께서 직접 서명하셔야 하는데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지요. 열어요. 열라고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놀라서 김 부장을 바라보았지요. 그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자 신우이와 시동생이 화가 난 얼굴로 들어섰어요. 새언니, 무슨 짓이에요 이게? 신우이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민영아,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 우리 보고 연락도 없이 재개발 동의서에 사인하셨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돼요? 시동생도 언성을 높였어요. 형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몰래 땅을 여러 개 갖고 있었다면서 보상금이 크다고 들었어. 그걸 형수한테 다 주겠다는 거 맞지? 김 부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만 여러분은 누구시죠? 저희가 누구냐고요? 저희는 박순자님의 친자식들입니다. 이건 명백한 상속권 침해예요. 신우이가 소리치자 김 부장은 더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때 시어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영아, 정호야. 이리 와서 앉거라. 신우이와 시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너희가 어떻게 알고 왔니? 신우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동네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재개발 동의서를 민자 언니한테 다 맡겼다면서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방안을 둘러보셨지요. 참 기막히구나. 내가 열이 나서 정신이 혼미할 때 전화 한 통 안 했던 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한달음에 날아오고 일이 바빠서 찾아올 시간 없다던 딸이 지방에서 이렇게 달려오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쓰라린 비웃음이 묻어났어요. 내가 죽어가는 줄 알았을 때는 오지 않더니 돈 냄새가 나니 이렇게 빨리 오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신우이와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욕심이 번득였지요. 내 명의로 된 땅이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권리가 있지 않니?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자식이고 민자 언니는 그냥 며느리잖아요. 시동생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빠 재산인데 우리 세 남매가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너희가 무슨 얼굴로 그런 말을 하니? 아버지 돈 다 받아가서 사업한다더니 날려버리고 나 혼자 달동네로 밀어넣은 건 누구였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돈도 받아갔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온 적 있었니? 신우이와 시동생은 말이 없었어요. 내가 다리 다쳐서 누워있을 때 민자가 어떻게 나를 돌봐줬는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잘 따랐는지 너희는 알기나 하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돈 얘기는 하지 마라. 신우이가 발끈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우리 권리가 있다고요.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긴장한 채 문을 바라보았지요. 문이 열리고 연탄가게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연탄가게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깨끗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연탄재로 약간 그을린 듯 했지만 눈빛은 깊고 단호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순자 여사님. 그가 정중히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알아보았지요. 이사장님? 신우이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시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오래된 친구란다. 이수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정장을 입은 이 남자가 바로 며칠 전까지 연탄재 묻은 작업복을 입고 우리 집에 연탄을 배달해주던 그 연탄가게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순자 씨.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오. 신우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수호라는 남자, 바로 그 연탄가게 아저씨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가지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한국개발공사 이사장 이수호입니다. 그리고 이 집과 토지의 법적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시동생이 버럭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 집인데. 이수호 이사장은 침착하게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1년 전 박순자 여사께서 이 토지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장은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합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박순자 여사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녀의 며느리 김민자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시누이가 펄쩍 뛰었어요. 유언장이라니. 엄마 아직 살아계신데. 이수호 이사장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전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합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민영아, 정호야. 내가 이제야 진실을 말할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호와 나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어. 그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나는 명문가 부잣집 딸이었지. 서로 몰래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사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 시어머니는 잠시 과거에 잠긴 듯 멈추었다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6.25 전쟁이 터졌지. 북한군이 들이닥치던 날 우리 가족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어. 하지만 혼란 속에서 나는 부모님과 헤어지고 말았어. 북한군에게 발각될 뻔했을 때 수호가 나타나 나를 숨겨주었지. 시어머니는 연탄가게 아저씨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그때 수호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우리는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지. 그는 배고플 때 자기 음식을 나에게 주었고 추울 때는 자기 옷을 나에게 덮어주었지. 강을 건널 때는 내가 수영을 못하니 그가 등에 업고 건너주기도 했어. 그날 밤 우리는 피난민 천막 뒤편 작은 언덕에서 달빛 아래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지.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서로의 손목에 묶은 실에 묻히면서 이 세상이 끝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시어머니는 소매를 걷어 올려 희미하게 남아있는 실선의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날의 약속이 내 평생을 지배했단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수호가 있었어. 연탄가게 아저씨, 아니 이수호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부모님을 다시 만났단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부모님은 이수호를 내쫓았지. 우리 딸은 너 같은 가난한 집 아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며. 이수호 이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난 순자에게 약속했지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게. 날 기다려줘라고.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을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군 고위층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수호를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를 죽이겠다고. 그때는 무고한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호를 살리기 위해서 미워한다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지. 수호는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그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호 씨의 이야기는 나중에 알게 된 거란다. 그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산에서 고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건설회사에서 시작해 점점 성공했제.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단다. 너희 아버지에게는 미안했지만 이수호 이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 씨의 가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게 주인으로 변장해 가까이서 돕기 시작했지요. 신우이와 시동생은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내가 당신 가족을 지키겠다고 전쟁 전에 약속했지.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러 왔어요. 이수호 이사장님의 목소리에는 34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사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너무 늦었어. 이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늦지 않았어. 당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 이제야 지키게 되었잖아. 그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재개발 보상금은 박순자 여사와 김민자 씨, 그리고 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우이가 말을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너희는 이미 너희 목 이상을 가져갔어. 아버지의 재산, 남편의 돈까지. 그리고 내 곁을 떠났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해봐라. 하지만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렸는지, 어떻게 재산을 탕진했는지 모두 밝혀질 거다. 신우이와 시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제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진짜 가족은 민자와 아이들 뿐이다. 신우이와 시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것 같았지요. 이수호 이사장님이 나를 바라보았어요. 김민자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순자 씨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자야, 내가 널 첫눈에 알아봤단다.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했을 때, 넌 내 딸 같았어. 이사장님이 벽장 쪽을 바라보았어요. 상자 안에 있는 것들, 이제 모두 당신 것입니다, 민자 씨.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김 부장은 필요한 서류에 모두의 서명을 받았지요. 그들이 떠나고 시어머니와 이사장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이야기였지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지쳐 보이셨고 결국 잠시 눈을 감고 쉬시게 되었어요. 이사장님은 어머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곁을 지켰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이사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김민자 씨, 들어오세요. 어머님께서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민자야, 내내 고마웠다. 나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지요. 모두를 용서한다. 자식들 모두 사랑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어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지요. 이사장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노나 슬픔보다는 평화로움이 느껴졌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어요. 이사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순자가 당신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와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내 딸 민자에게 내가 진정한 내 딸이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구나. 내 평생의 인연 수호와 함께 나의 마지막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 너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내가 내 진짜 딸이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어요. 이사장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와 순자는 운명이 갈라놓았지만 며느님과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송이처럼 조용히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이사장님은 모든 절차를 정중하게 도왔지요. 더 이상 연탄가게 아저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한국개발공사 이사장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알고 지냈던 지인들과 대학 동창들. 그들 모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요. 시누이와 시동생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내게 다가왔지요. 언니, 죄송해요. 시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할지 망설여졌지요. 어머니는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 모두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시동생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저희가 정말 나쁜 자식이었죠? 이제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례를 마친 후 이사장님은 나와 아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한국개발공사 본사 건물은 웅장했지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환경에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두 사람 다 행복해 보였어요. 1950년대 사진입니다. 이사장님이 말했어요. 순자 씨는 서울 명문가의 따님이었고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순자 씨의 자식들이 그녀를 외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게 주인으로 변장해 몰래 도왔지요. 그리고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마침내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여러 문서들을 꺼냈어요. 650만 원의 재개발 보상금과 함께 이 토지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이제 당신과 아이들의 것입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저희에게? 순자 씨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며느님만이 순자 씨를 진정으로 딸처럼 모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 계약금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당황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이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순자 씨를 위해서.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래 계획은 아직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당연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회사 복지재단에서 일할 기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며느님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나는 시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체였어요. 1957년 1월 15일. 오늘도 수호를 생각했다. 그가 무사히 살아있는지, 어디선가 꼭 건강했으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마음, 오래 간직해온 첫사랑의 아픔이 느껴졌지요. 상자 바닥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최근에 쓴 듯한 글씨체였지요. 민자야,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란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편의 사랑을, 내게는 딸의 효심을 베풀어 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기를 바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1년 후 은평구 일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달동네 비탈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지요. 재개발의 바람은 달동네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나는 새로 이사한 강남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보였지요. 1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엄마, 저 다 준비됐어요. 딸아이가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은 키도 훌쩍 자라고 얼굴도 더 예뻐졌지요.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오늘 피아노 콩쿠르 예선이에요. 잊지 않으셨죠? 아들이 책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은 음악에 재능을 보여 피아노를 배운 지 1년 만에 콩쿠르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럼 잊을 리가 있겠니? 끝나고 수호 할아버지랑 같이 보러 갈게.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어요.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했지요. 집안을 정리하고 나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재단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지요. 이수호 이사장님의 제안대로 나는 한국개발공사 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이었지요.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일은 큰 보람을 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마치 시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물 같았지요. 출근하기 전 나는 침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떠난 그 시간 3시 15분에 멈춰있던 시계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내가 시계를 고치기로 결심했던 날이 떠올랐지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 내 인생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수호 이사장님은 이제 아이들의 수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문화공연을 보러 다녔지요. 그가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약속이자 그 자신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사장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지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시어머니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지요. 순자가 30년 동안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했지만 죽기 전에
저에게 전해달라고 맡긴 거지요. 편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어주셨어요. 수호에게 오늘 나는 손자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어. 아이가 촛불을 끄며 웃던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 내가 곁에 있어 함께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단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는 현실 속에서의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루지 못한 꿈 속에서의 살. 시어머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현관문을 열기 전 문득 손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내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웃고 있었지요.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인 모습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오래된 벽시계가 똑딱똑딱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시 15분에 멈췄던 시계는 이제 다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 생명을 약속하는 봄비. 냉혹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